지금 언론 중심에서는 상당히 과대하게 얘기를 하죠. 뭐 당장 그들이 우리의 지분을 먹을 것처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KDDX 실전 배치에 돌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지금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스운 거죠. 지금 화력들이 약하고 이제서야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져가고 성가신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필리핀 해군의 전력이.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거는 중국 해군의 정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디펜스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최근 일본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방산 움직임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방산은 어떤 흐름으로 봐야 할까요? 그동안에 이제 금기시됐던 해외 수출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빗장을 이제 푸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앞장서가지고 현재 그 빗장을 풀기 시작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가시화돼서 뭐 어떤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초기 단계고요. 다만 이제 제일 가까운 나라 그게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필리핀이 될 수 있는데 필리핀의 군사력을 좀 증대시키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제 소위 퇴역 장비, 근데 퇴역 장비이긴 한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뭐 노후화된 장비 이런 말의 단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용했지만은 일본 자위대 같은 물건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장비들을 이제 넘겨주기 시작하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필리핀 해군의 자기들이 이제 사용하던 일본 해상자위대가 사용하던 가장 낮은 단계 성능이 제일 밑에 급인 아부크마급 초계함 호위함을 이제 넘겨줄 예정입니다. 그 대상이 이제 6척인데 이 함정은 이제 사실 80년대 중후반에 설계 건조된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수직 발사기라든지 뭐 대잠 헬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를 이제 하지 않고 마치 대한민국의 이제 울산급이나 포항급 같은 이제 화력 위주, 함포하고 이제 대잠 미사일, 아스록 같은 그런 위주의 화력이 탑재된. 그래서 시대에 지금 2030년대를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일본 해상자위대한테는 맞지 않는 장비. 다만 이제 노후화된 표현은 안 쓰고 구형 장비이기 때문에 넘겨주겠다. 어떤 조건 없이 사실상. 그래서 6척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퇴역을 아직 한 건 아니에요. 퇴역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역하는 순서대로 6척이기 때문에 하나씩 아니면 한꺼번에 퇴역시킬지 결정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다 넘겨주면은 필리핀 해군은 중고 호위함이지만은 그대로 받아서 실전 배치를 좀 서둘러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이 노리는 이제 방향은 6척의 아부쿠마급 이 호위함이 그러니까 숫자가 필리핀 해군이 늘어나는 거죠. 일본 해상자에 대해서는 방출하는 거고 그러면 현재 필리핀 해군의 전력이 숫자가 호위함 중심의 숫자가 모자라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이제 수입을 이제 연차적으로 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다 완비돼서 실전 전력화돼서 배치되려면은 2030년도 좀 넘어가면서 숫자가 어느 정도 최소 기본 숫자가 이제 구비가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부족하고 또 그걸 지켜보는 미국이나 미 해군 쪽이나 일본 해상자위대 입장에서는 한쪽 측면을 좀 보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중고 호위함을 이제 넘겨주면서 저희들 측면, 그러니까 이제 지형상으로 이제 해상 보면은 일본 열도가 있고 오키나와 거치고 대만이 있고 필리핀 있으면 이 측면을 그러한 어떤 전력을 줌으로 인해서 카바를 좀 보완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금전적인 방산 수출을 목적은 아니고 처음에 이제 현재로서는 그래서 측면 방어, 그다음에 초계, 정찰 이 정도는 이제 맡아달라. 뭐 전투에 참가해달라. 유사시에 양안 사태 때 직접적인 전투를 해달라는 그 수준은 아직 아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근데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외형상으로는 이게 뭐 제2방산의 어떤 시작이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대한민국 해군에서 사용하던 포항급 초계함을 넘겨주면서 이제 뭐 필리핀 해군의 진입을 이제 수주를 받는 신형 함정을 이제 우리가 건조해달라고 우리한테 이제 요청해서 넘겨주는 이제 그런 진입을 이제 해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의 제2방산이 이제 단기간에 그렇게 효과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호주를 이제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한 상태에서 차기 호위함이 이제 선정됐지만은 모가미급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원래 2016년부터 호주를 상대로 이제 잠수함 전력 수출을 이제 시도를 하다 보니까 10년 만에 이제 완성이 된 거고 이제 그거하고는 좀 방향이 좀 약간 다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일본 군함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필리핀은 왜 이렇게 해군 전력 강화에 적극적인 상황인가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달은 아직 인수 인도 인계는 아직 하기 직전이고 필리핀은
전반적으로 해군 전력이라고 할 게 없어요. 2000년대 중후반에 미 연안경비대, 해안경비대에 사용하던 이제 호위함 수준의 이제 경비함을 넘겨주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함정들이 제작한 연도가 1967년도산,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 당시에도 과거로 거슬러 가서 그 시점에서 계산해도 1967년산에 경비함은 상당히 노후화된 건데, 그게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이제 미 연안경비대에서 이제 원조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주력이었죠, 한동안. 그래서 그것은 말 그대로 연안경비대 그 함정이기 때문에 화력이 상당히 미약하고 기껏해야 76mm 이제 함포가 주력 화력이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뭐 그 당시에도 중국 해군의 어떤 위협이 막 시작이 되던 시기이지만은 뭐 대응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필리핀 뭐 정부에서 필리핀 국방부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대한민국 호위방산에 이제 연결이 돼서 현대중공업의 초기함이나 호위함을 발주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연속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게 현대화,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2030년대로 넘어가야만 뭐 대한민국에서 가져가는 이제 호위함 이게 전력이 이제 자리 잡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빨리 좀 속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별도의 중고 호위함도 받아야만 전력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거는 그렇게 넘겨주고 받음을 위해서 어떤 감시 초계 정찰, 그러니까 앞에서 전면에서 나서라는 게 아니라 측면에 좀 이렇게 빈 구석 옆에 좀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해군이 뭐 너무 왕성하게 뭐 함정도 많고 여기저기 출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연합 전력으로서 하위급 전력이지만은 좀 보완을 이제 하는 역할을 해다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중고 군함이나 무기 공여가 실제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지원은 보통 어떻게 봐야 하나요? 중국 해군 입장에서는 좀 우스운 거죠. 그 함정들이 하나같이 화력들이 약하고, 그리고 필리핀 해군이 그동안에 이 자동화된 시스템, 함정의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든지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이라든지 헬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 해군력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넘겨줄 그런 함정들을 도입을 해봤자 그렇게 뭐 중국 해군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은 성가신 존재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트남 방면으로 이제 남중국해로 이제 진출하는 이제 중국 해군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력들이 그거를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성가신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필리핀 해군의 전력이.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거는 그러한 정보, 기본적인 정보, 중국 해군의 함정들이 몇 척이 어떤 급이 어떤 클래스가 움직이고 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뭐 이쪽에서는 미국과 일본은 원하는 거고, 필리핀은 전체 해군의 전력, 전투함 전력을 중고 호위함이든 아니면은 신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져가는 신규 호위함이든 다 합하면은 전례 없이 필리핀 해군에 있어서 전례 없이 좀 향상되고 발전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어떤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직접 간접적인 이제 원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토대 배경이 되기 때문에 필리핀도 그걸 원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필리핀이 그 동안에 특별한 고성능 아주 최신형 호위함을 보유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인수를 해가는 요즘의 신규 호위함들을 통해서 그 시스템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서 우리도 이제 군수 지원 같은 MR 같은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중고 호위함 1번째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군수 지원 체계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필리핀 해군 입장에서도 돈이 좀 과거보다는 좀 더 들어가고 더 신경 써야 되는, 뭐 이게 전력의 운영 유지의 핵심들이 대한민국 제품 인해서 단일화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이연화되는 이제 그런 이제 단점, 부작용은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일본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이제 그걸 하겠다, 그거는 감수를 하겠다 하는 입장이 이제 최근에 나왔고, 그래서 이 필리핀 해군이 전례 없이 증강이 돼서 어떤 연합 전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 방산과도 협력이 깊은 나라인데 일본 장비가 들어오면 현장에서는 경쟁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그 방산, K방산의 어떤 해외 그 함정 수출 잠수함이나 인도네시아 사례가 있지만은, 이 수출에 있어서는 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뭐 한 10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과거에 또 다른 나라에도 수출한 게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게, 뭐 베네수엘라에도 우리가 상륙함을 수출한 적이 있는데, 뭐 80년대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어떤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이 지금 제2방산이라고 하는 게 이런 함정부터 가까운 주변국에 이제 공급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더욱이 이제 필리핀의 어떤 경제력도 봐야 되고 국방비 투자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지는 않고 2030년대 중반쯤에는 필리핀에서 뭐 이제 수주를 자기 받지 않을까 일본이 발주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또 장기적인 그림이죠. 현재 2026년이니까 2035년도에는 뭐 관련 뭐 신형 호위함 뭐 이제 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밑밥을 깔아줘야 되니까 일본제 함정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배우고 이제 알게 되기까지는 뭐 몇 년 걸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투자를 이제 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 감시 능력이 조금이라도 배가 되는 늘어날 수 있는 저 멀리 있는 남중국해의 감시 능력이 물론 놓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 6척을 받는다고 해서 뭐 전체 다 이 필리핀 주변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발전은 된다. 지금 상당히 허술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림수는 일단 전력을 같이 공동 연합 전력의 어떤 감시 능력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제2방산의 진출의 어떤 토대 밑밥을 깔고 있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포석을 가지고 2030년대부터 중반의 사이에 뭔가 이제 발주를 좀 해오지 않을까. 그래서 수주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의 어떤 장기적인 투자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 방산이 커질수록 K 방산이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 중심에서는 상당히 과대하게 얘기를 하죠. 뭐 당장 그들이 우리의 지분을 수출 시장에 나가 있는 거를 지금 많이 먹을 것처럼. 다만 이제 우리가 실패한 거는 호주의 호위함 사업에는 좀 실패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꾸준하게 어떤 최신형 함정들을 그 시기에 맞게 건조를 해왔어요. 쉬지 않고. 반면에 대한민국은 최근에 또 차기 호위함, 그것도 이제 대구급 FFG2라고 하죠. 이때부터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성능이 좀 이렇게 발전된 거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배치를 했고 해군에 그리고 현재 충남급 A3가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이제 상당히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근데 그것도 2028년 지나면 이제 완성이 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신형 함정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투입돼서 디자인 건조를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늦었다는 거죠. 물론 기존에 K1, 2, 3가 있지만은 그거는 뭐 그 당시에 딱 맞게 했고 현재 보면은 K1이나 2는 또 구형 함정에 들어가고 어떤 2010년대 이상 지난 상태에서 기술을 보면은 대구급하고 충남급인데 근데 이게 해외 시장에 내놓으면은 그렇게 앞서가는 성능의 함정이라도 할 수는 없고 우리 연안에서는 좋은 함정인데 해외 여러 가지 환경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좀 일본의 모가미급에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해군 함정 수상 전투함에서는 일본이 좀 앞서가는 게 있죠. 꾸준히 해온 것도 있고 실력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상 전투함이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한국형 23이라고 하죠. 이게 빨리 이제 건조에 돌입해서 실전 배치에 돌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직도 그 전 단계 행정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거 서로 경쟁을 시켜서 특정 업체를 이제 주도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올해 중반에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행정 과정이고 실제 뭐 업체를 지정해서 본격 설계 돌입해서 건조하면은 1호함 첫 번째 1번함은 2030년대 직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 좀 밀리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본은 뒤집어서 제2방산의 어떤 강점을 해군 함정 수출에 상당히 내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 선수가 모가미급으로. 그래서 뭐 현재 호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해군의 차기 구축함이 호위함이 필요한 게 2척인데 소요가 그것까지 지금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뉴질랜드는 또 이게 호주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는 과거에 서로 뭉쳐 있기 때문에 이 두 국가가 그래서 호주 해군이 특정 구축함을 호위함을 선정하면은 그의 시리즈를 똑같이 구입을 해요. 서로 연동이 돼 있어요. 사실상 뭐 구분이 없는 서로 국가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호주의 모가미급을 수출을 성공은 이제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연속으로 2척을 또 이제 판매를 하려고. 근데 우리가 접근하면은 현재의 충남급 가지고는 좀 걱정은 됩니다. 이 KD도 버전이 있으면은 좀 자신감이 있는데 아직 나오기 전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뭐 우리한테 좋은 어떤 우리가 또 경쟁을 붙이면은 2척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희망과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근데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장비의 공통성을 특히 해군 함정에 있어서는 이제 그걸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구축함, 호위함 쪽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일본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남아 방산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어떤 관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질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더 클까요? 일단 일본이 뭐 방위성이 자기들의 제2방산을 이제 이뤄내기 위해서 자리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지금 해군 함정 쪽에 이제 주력을 이제 해서 수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띄미는 게, 근데 이제 그 대상 국가가 일단 필리핀을 이제 진입을 했고 중고 호위함을 넘겨주기 이제 예정이고, 그 두 번째 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 많이 접근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해군 전력 쪽으로 앞으로 이제 노리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나온 건 없죠. 일단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방부가 유럽산을 많이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잠수함을 이제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한테 해군 함정들을 이제 좀 뭐 저가에 판매를 하겠다고 제안을 이제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해군 분야는 우리가 좀 앞서가지는 않고 있고, 다만 반대로 대한민국 K방산에서 좀 앞서가는 부분은 이제 항공 분야, 그것도 전투기. 현재 FA50은 이제 태국,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수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어떤 기반을 닦고 있어서 그 이후에 K-11 전투기, 보라매 전투기는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기상의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이 당분간은 쫓아올 수가 없죠. 일본은 지금 영국 주도의 공동 개발하는 이제 필요한 이제 뭐 사실상 뭐 5세대 전투기를 지금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금전적인 예산 측면에서는 서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투입을 이제 하기 직전인데, 그것이 완성돼서 수출 시장에 나타나려면 향후에 한 13년, 14년 이상, 거의 15년 이상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보라매 전투기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딱 장악을 하면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이, 우리 오히려 항공 분야고 일본은 해상 수상 전투함 분야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상 장비는 양국 모두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판매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섬으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물론 이제 베트남은 켄자주포 20문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해야 되는. 그래서 지상 장비는 이 동남아시아 중심으로는 그렇게 원활하게, 그다음에 대량의 어떤 수요가 있는 건 아니고 좀 작게 찔끔찔끔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상품이 버전이 또 자국화시킨 뭐 그 개량한 거, 그러니까 오리지널 제품보다는 뭐 섬에 어떤 맞는, 특히 이제 해병대 분야의 어떤 전력, 기계와 장비들, 포병 장비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의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지상 장비 뭐 수출은 그렇게 뭐 왕성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KF-21을 두고 1000대 수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숫자 자체가 현실적인 목표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선언에 가까운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새로 신임 그 카이 사장님의 어떤 희망과 바람, 목표 설정을 이제 하고 출발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상징성 뭐 이런 데 부여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게 전투기가 미국산도 아니고 러시아산, 과거에 이제 실적을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뭐 1000대까지가 뭐 가능하겠나, 저도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줄어들겠죠. 뭐 줄어들면은 300대 정도는 실제적인 이룰 수 있는 목표치. 이제 프랑스 그 시리즈를 보면은 이제 그 정도 이상은 다 했기 때문에, 뭐 미라즈 F1까지 미라즈 3에서 가능하다고는 봐요. 저 300대 정도는 아니 300여 대. 그래서 개량형을 잘 만들어내면 500대 가까이, 막 400대 정도. 실제적인 많이 점수를 드려도 뭐 1000대라는 거는 뭐 저도 좀 놀랐어요. 그렇게 팔렸나? 실적을 보면은 끌고 나간 그 제트 전투기를 개발해서 50년대 초반부터 거기에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KF-21이 해외 시장에서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 전투기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세대별, 전투기의 세대별로 구분을 하면은, 현재 많이 팔리고 있다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좀 먼저 과거에 만들어 놓은 4세대 전투기에 A사레들을 장착해서 그 중심으로 개량한 기존의 4.5세대 전투기고, 우리는 2021년도에 등장해서 2022년에 첫 비행한 아주 신생 4.5세대. 근데 신생 4.5세대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살펴봐도 없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사실상 유일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신생 4.5세대고, 그런 측면에서 완성이 됐고 개발이 끝났고 현재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때 배치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좀 유일하다고 봐야 되죠. 물론 언론에서 얘기하는 유럽의 GP나 F카스라는 이제 공동 개발 그 두 가지 전투기가 있는데 아직 출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 드로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완성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지금
공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모아야 되는 그 부분이 아직 완성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실존하는 전투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제목만 존재하는 전투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TUK 칸 초도 비행을 이제 겨우 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은 향후에 5년 이상, 최소 5년 이상은 해야만 이게 생산을 해서 뭐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는 향후 5년 이후에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 세계 이제 이 서방 측의 전투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독보적인 존재고 앞서가고 있고, 우리 이제 양산 라인이 이미 깔려 있고, 그다음에 최신 뭐 소식은 블록 2 양산을 바로 이거는 블록 1인데 생산 라인이. 근데 다행히도 예산을 이제 배정이 뭐 최소 예산이 배정이 됐다고 이제 오늘 기준으로 뉴스가 떴었고, 뭐 걱정한 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생산 라인을 이어서 하기로, 뭐 개발이죠. 개발해서 생산 라인 바로 깔기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잘 될 것 같아요.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가 수급하는 게 어떤 소요에 맞춰서 생산 도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독보적인 존재가 지금 현재로서는 되지 않았나. 물론 여기서 이제 중국제 전투기가 있는데 중국제 전투기도 자기네 내수, 자기네 공군하고 해군하고 우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제가 데이터를 좀 들춰보니까 자국 배치가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해외 수출은 조금 신경을 더 쓸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근데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중국제 전투기 자기들이 원래 전통적인 우방국에 수출하는 거는 이제 좀 멈춰 있었고,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나설 것 같은데 그 상 국가들은 우리가 KF-12를 뭐 가서 이렇게 세일즈를 해야 될 나라들은 아니에요. 그 어떤 국가의 경제 문제, 군사력 문제, 주변국과 갈등을 보면은 아주 고정적인 게 과거에 중국제 전투기 J7 미그 21급인데 이거를 받았던 사실상 무상으로 아니면 저가로 받았던 아프리카 국가나 뭐 서남아시아 특히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뭐 가서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제시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의 통제를 받는 엔진 때문에 근본적으로 미국이 싫어하거나 미국의 어떤 해외 정책에 어긋나는 나라는 뭐 근처에도 갈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제 전투기는 여기서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방 측 전투기 기준으로 도입을 했던 나라들, 그리고 국가 이념이 자유민주주의 어떤 국가로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나라를 경제력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있고 그런 나라를 봤을 때는 뭐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래서 프랑스의 미라지나 라팔까지 이어지는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그 정도 뭐 300에서 뭐 최대 마지막까지 뭐 해당되는 제품이 500대까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여서 이제 시작이다.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2030년도 이전까지는 열심히 그런 세일즈를 하고 다녀야 되고, 근데 다행히도 이제 FA50 PL 버전이 개량 버전이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기체를 전투기를 가지고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좀 여건이 앞으로는 지금보다 오늘 현재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데 2030년대 중반에 가면 이제 이 지금 이름만 존재하는 전투기들이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상태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향후 한 9년에서 10년은 또 환경이 다를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시장을 어느 정도 많이 밑밥을 깔고 상당히 관계를 좀 잘 다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K 방산 협력이 커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유럽 방산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유럽의 EU, 나토의 중심 그 지역 국가는 이제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 방산이 그 과거에 냉전 시절 때 상당히 프랑스보다는 왕성했기 때문에 현재도 독일이 주도를 하는 이제 주로 지상 장비 중심으로,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이제 현재 이번 주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루마니아의 육군의 기계화 보병 전투차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졌어요. 실주를 해가지고 졌는데 배경이 우리가 뭐 성능이나 뭐 제시한 가격, 그다음에 뭐 공동 생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은 상당히 좋았는데 정치적인 어떤 해당되는 지역의 정치적인 게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졌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루마니아 사업에서 졌던 배경에는 과거에 2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뭐 19세기 뭐 역사도 다 이어지는 건데 20세기 초중반에 루마니아는 독일 편이었어요. 그쪽 지역이 헝가리도 그렇고 그런 측면을 과거의 역사를 이제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폴란드는 아니라는 거. 폴란드는 양쪽에서 침공받았던 역사.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을 다 이렇게 보면은 루마니아나 헝가리는 우리가 K 방산이 확산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밑으로 내려가면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가 앞으로 교체해야 될 장비들이 상당히 이제 소요가 많이 나올 건데 여기가 이제 지금 또 독일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고 근데 앞서 얘기한 대로 루마니아나 헝가리보다 좀 덜 받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K방산의 유럽 진출이 더 확산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폴란드에서 우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3차, 4차 그 사업 계약 이행 이 부분이 관리를 더 오히려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것도 지금 흔들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슬슬 온라인 기사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뭐 작년, 재작년에 뭐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확실한 게 아니다.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다 4차 계약까지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주식 시장 관련돼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부풀려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지금 몇 년 사이에. 근데 지금은 이제 현재 2026년 5월, 6월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럽 방산 우리 진출은 폴란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들이 어떤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줘야 되고 후속 군수 지원도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옆에 나라 욕심을 내는 거는 조금 덜 신경 써도 되지 않을까. 그쪽 부분을 좀 지양을 하고 대신 이제 폴란드에 더 집중하고 루마니아는 이제 자주포는 진입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수량이 모자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대량 수주를 한 건 아니고 뭐 50여 문이니까 그러면 또 이제 다행히도 이제 또 뭐 신궁 미사일을 수출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욕심을 많이 부려서 계속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은 폴란드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 이게 다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체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이제 이런 업체들이 진출해서 사무실 차려놓고 거점 마련하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 전차 분야는 자기들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그 조용히 관리를 이제 현재 거기 가서 영업을 이어가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당히 좀 거만하지 않나. 그리고 실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소홀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3차뿐만 아니라 4차 최종적인 그 완성을 과연 제대로 안전하게 좀 이뤄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폴란드 사업조차도. 그래서 유럽의 뭐 현지화 얘기를 하는데 같이 공동 뭐 합작, 뭐 개발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들의 또 뭐 아주 소위 야가 빠진 오랜 기간 방산을 했던 각 나라의 업체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우리 K방산하고 접목을 자기들 뭐 편리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아주 뭐 많습니다. 그쪽 지역에 대한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그래서 전망은 상당히 지금 50대 50. 그러니까 중간점에서 봐야 되는. 그리고 항상 긴장을 하고 사업 현재 얘기되고 있는 거를 완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는. 반대로 수출 과정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제일 흔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현지화 얘기하는데 그 다음 단계 제품을 또 진입을 해야 되죠. 현재 있는 물건을 이제 진입을 했으면 현지화를 뭐 이렇게 아주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실무자들 간에 최대한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이루어지게 만들면 되고 그거에 이어지는 이제 후속 제품들 뭐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제 A2, A3 이거를 과연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완성품이 판매가 뭐 쉽지 않다면은 그 키트 형식으로 판매가 될지 그 부분을 많이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첨부 다연장 로켓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탄도탄 이것도 또 숫자를 좀 판매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그리고 왜 그걸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배경 설명 그리고 러시아의 또 눈치도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뭐 미국도 또 이 탄도탄의 대량 확산을 또 그렇게 원하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조절도 해가면서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 팔아야 되는 장비들 아니면 신규 장비들 그리고 이제 KF-11도 유럽의 특정 국가에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FA50 PL 버전의 또 다른 나라 버전도 뭐 판매를 노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량형에 대한 판매를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을 좀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기존에 있는 제품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이어서 그래야만 뭐 최소한의 뭐 폴란드나 뭐 주변 국가들 루마니아에 지금 자주포가 뭐 최소 수량이 이제 계약이 됐지만은 그거 이어서 개량을 해주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런 문제를 고민할 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게 숙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방산 수출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KF-21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 수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유럽에서 뭐 하다못해 오스트리아도 뭐 얘기됐었고, 근데 뭐 이렇게 확산된 얘기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역시 폴란드 이제 거점 마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대한민국이 K방사 수출할 때 자기들 받아들일 때 어느 부분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폴란드 공군에 KF-15를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니 그들이 지금 F-35를 도입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F-50 PL 버전을 연말부터 받기 이제 시작하는데 그럴 여력이 있을까? 그다음에 전투기 종류가 과다 많아지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폴란드 공군에 이제 보면은 F-35A 중간에 이제 F-16 뭐 47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F-50 GF하고 PL 버전이 들어갈 거고, 현재로서는 세 가지죠. 근데 F-16도 지금 폴란드 공군이 개량하기로 이제 V형으로 A사에다 장착하는 V형으로 개량하기로 이제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들어갈 자리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넓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폴란드 공군에서 운영하는 F-16 현재 그 블록 50 버전인데 개량을 하면 이제 70 버전이 되죠. 이게 20에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쓸 만큼 사용할 만큼 했고, 그러면 이거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개량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앞으로 이제 이 러우 전쟁이 일단 휴전으로 이제 기준을 보면은, 휴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전쟁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대비를 해야 돼요. 3차전은. 그러면은 미국이나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향후에 뭐 3, 4년 이후에 얘기했지만 2030년대 초반이나 우리한테 KF-11 보라매를 도입을 하면은, 결정하고 도입하면 F-16을 넘겨줄 거야 아마. 현재 갖고 있는 그 개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군은 현재 F-16 운영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나토 4개국에서 이제 받아오고 있는데, 그게 워낙 뭐 또 더 오래된 그 기체들이기 때문에 결국 폴란드가 넘겨주는 뭐 40여 대 전투기 이게 필요하고, 또 미국이 또 그걸 비준하고 승인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자리를 메꾸는 게 대한민국 KF-11 보라매, 그렇게 해서 F-35A, KF-11 보라매, 그리고 이제 F-50 PL 버전 이 3단계로 이게 다 DNA가 로키드 마틴 DNA가 다 섞여 들어가 있는, F-35A는 이제 로키드 마틴이 다 만든 거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2030년대 전망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필요 없는 거다, 가능하지 않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거점을 마련했기 때문에 F-50 PL 버전 가지고 충분히 저는 그거를 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되면은 이제 주변국에 뭐 한두 나라가 또 관심 보여서 실제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어떤 성과를 이제 거두지 않을까. 워낙 이게 유럽에서 GCAP나 F가스가 워낙 지금 하여튼 진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전투기 공동 개발하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게 해왔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 돈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전투기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진입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욕심을 이제 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또 기존의 정책이 또 유럽의 나토 정책이 또 있기 때문에 자기들 간에 끈끈한. 그래서 많은 나라가 대상은 이제 볼 수는 없고, 폴란드를 시작해서 한두 나라, 두세 나라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K방사는 2단계라는 거에 뭐 지상군의 전차가 아닌 전투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에서 20년 뒤를 봤을 때 KF-21이 K방산의 대표 수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캐나다 잠수함 수출 사업이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막판이니까 흘러나온 얘기는, 현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캐나다 정부가 그러니까 12척 사업인데 독일의 절반, 대한민국의 절반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측면에서는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절반 수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배제가 돼서 진다든지. 그래서 이 방산 수출에 있어서 2단계에 올라가는 잠수함 수출이 지금 사실 알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고, 물론 되면은 좋은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보적인 존재로서 지금 유지가 되고 시작이 된 게 바로 KF-21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나라 이제 그 제안을 할 수 있고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 오히려 잠수함보다는 전투기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제 주력 상품으로서 맨 앞에 선봉에 서는 거는 전투기다. 지금 현재 자주포 전차에 이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투기 분야로 옮겨가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좀 받쳐주는 전투기가 소위 FA-50 PL 버전 개량형이죠. 이게 또 A사에다 장착하고 암남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라별로 이제 보면은 KF-11이 너무 이제 버거우면은
FA50 개량 버전을 살 나라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향후 이제 2035년까지 좀 유력한 수출 상품으로서는 전투기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FA50 개량형 전투기, 그다음에 KF-16 보라매 전투기의 뭐 블록 2 기준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제품, 상품이 K방산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 30년대 중반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장착하는 여러 가지 미사일들, 국산 미사일들이 같이 이제 동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날아다니는 거에 이제 좀 더 주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